왜?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말해 뭐합니까? 그놈은 죽었다 살아난 생선처럼 펄떡펄떡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어요. 하수구에 빠진 쥐새끼처럼 젖은 채로 제게 소리쳤죠. 그래, 미쳤다. 미치다 못해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 대단해, 아주 대단해. 잘나셨습니다. 예? 아주 완벽히 잘나셨어요. 친구들 만나서 술 퍼마셔. 평일엔 네 애새끼 뒷바라지. 너 주말에는 데이트도 했을 거 아니야? 야, 체력 좋네. 어? 저는 화가 너무 나면 웃는 타입이에요. 그날도 너무 화가 나서 계속 끊임없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화를 넘어서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놈은 제 모습을 보며 저게 미쳤나 하는 표정으로 번져서 보다가 이내 뭔가 생각이 난 듯 머리를 굴리더군요. 야, 최석호, 너 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리니까 그만 굴려. 너는 참 희한하다. 나랑은 애 낳기 싫다고 애 낳지 말자고 둘이 살자더니 다른 여자가 키워놓은 자식 뒷바라지 하는 건 괜찮은 거였냐?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네 아들 학교에서 전화 왔어. 네 아들이 다른 집 자식 쥐어박아서 너 학교 오래. 상대방 부모님도 온다고. 어머님께 전화드렸더니 어머님이 아버님께 전화하라 했다더라? 아니, 잠깐만, 지영아. 일단 지금 나 너무 당황스럽거든? 네가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이, 지금. 아이, 이거 뭐야? 이거 꿈 아니지? 아니, 일단 좀 사람 얘기를 다 듣고 화를 내던가 해야지. 지영아, 다짜고짜 이게 뭐야? 어? 무슨 얘기를 들어? 당신 뭐 일부러 나 보라고 그런 식으로 사진 저장해둔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내가 너 가정 있는 거 뺏은 줄 알겠더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무엇을 하든 나한테 들키지 말라고. 왜? 이번에 만난 여자는 괜찮아서 나랑 이혼하고 싶었어? 난 참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정리해. 정리하고 나한테 연락해. 저는 그놈에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물까지 끼얹으면서 난리를 피웠으면서 왜 속시원히 이혼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놈의 바람을 확인하던 그날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생리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두 줄이었습니다. 그놈이 일어나면 원수 같아도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해야지 하고 내심 들떠 있었는데 그날 그 전화를 받고 그 사진을 본 것이었습니다. 일단 말하지 않고 저는 친정에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 시모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시모를 만났습니다. 이혼해. 바람핀 너 뭐 좋다고 붙들려고 살려고 그래. 이혼해라. 그래도 어른이라면 자기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제게 대신 사과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시모는 태어난 얼굴로 제게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바람 피운 놈 두 번 안 피운다는 보장 없고 어차피 신뢰는 깨진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제가 왜 어머니한테 이혼해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건 아니죠. 저한테 사과부터 먼저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라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적어도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하다.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그런 소리 먼저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혼하라는 말을 하세요? 아유, 시끄러워 정말. 너는 아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말이야. 그렇게 땡땡거리니까 석고 걔가 힘들만 하지 않았겠니? 어? 이래서 내가 가방끈 긴 여자는 싫다고 한 건데 머리에 등게 많으니 남편 이겨먹으려고 하고 아주 악을 쓰네, 악을 써. 아이고. 야, 너 이거 갖고 그냥 이혼해, 어?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흔하디 흔한 장면. 이 돈 먹고 내 아들과 헤어져. 제가 당했습니다. 시모는 제게 얇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너 대충 알 거 아니냐? 석국에 만나는 여자, 그 여자 너도 알지?
듣자니 같이 밥도 먹었다며? 나야 좋지. 건물주에다 떡하니 다 키워놓은 손주 둘 데리고 들어온다는데 내가 걔가 뭐가 믿겠어? 너처럼 학벌 갖고 우리 아들 잡아먹을 애도 아니고 만나보니 애가 아주 싹싹하고 됐더라. 손주 둘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싹싹이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들이 하는 짓 보면서 언제까지 싹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툭하면 술집 가서 여자 끼는데 돈이나 써대고 골프장에서 여자라고만 하면 그냥 들러붙어서 시시닥거리는 인간이에요. 어머니 아들, 허세에다 여자에 미쳐서 자기가 저건 내팽개친 사람이라고요. 그런 인간한테 제가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와요? 저라고 노력 안 한 줄 알아요? 저요, 어머니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새벽까지 집안일하고 제 공부하고 명절에도 저희 친정에 못 가더라도 차례 다 지내고 쥐짝거리 다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뭐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적어도 나 만나서 어머니 아들 인생 말아먹은 거 막은 줄이나 알아요. 나 아니었으면 그 인간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알아요? 아니네. 길바닥이 아니라 성의로 울어 경찰서에 갔어도 골몇 번은 갔을 거예요, 당신 아들.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어? 너 지금 뭐 내 아들이랑 내가 네 앞길을 막았다 이거야? 아이고, 뭐? 네 덕에 길바닥에 안 나앉아? 경찰서? 이게 지금 주둥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뭐야? 너 당장 이혼해. 어? 우리 아들 앞길 좀 막지 말고 이 돈 먹고 꺼져. 아이고, 이거 갖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부 실컷 하면서 살아. 어? 나는 이 돈도 너 주기 싫은데 애들 엄마가 너 주라고 하더라.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보상은 해주라고. 아휴, 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 석호가 늦게라도 제 짝 제대로 만나서 예, 제발 좀 이혼해라. 어? 시모가 준 얇은 봉투에는 1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손해본 거 아니죠. 그런데 결혼이 손해고 이득이고 그런 걸 따지는 거였나요? 참 씁쓸하더군요. 제가 자기 아들 앞길 막았다. 그리고 상간녀를 애들 엄마 며느리라고 부르는 시모의 그 주둥이를 본 순간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순순히 돈 봉투만 받고 물러나기엔 억울하더라고요. 한마디는 해줘야겠다 싶어 시모한테 쓴소리 한번 했네요. 내가 당신 아들 앞길 막은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내 앞길 막은 거지. 주둥이? 당신이야말로 그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 참 수준 낮다. 나야말로 바라던 바야. 이혼? 나는 더 일찍 하고 싶었어. 당신 아들 물 먹일 대로 먹이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1억 주니까 그래. 내가 이혼해 줄게. 그런데 지금 당신 아들 사는 그 집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거 알지? 오늘부로 당장 짐 싸서 좀 데리고 가. 나 당신 아들 그림자도 보기 싫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늙은 여자를 뒤로하고 나와서 몸에 좋은 삼계탕 먹었습니다. 뱃속의 아이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초기여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몸이 약했던 건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저도 참 무서운 게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손가락질 받았을지 모르는 너나 독신 엄마로 아이 키우며 손가락질 받았을 나를 위해서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 게 다행일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도 떠나보내고 남편 놈과도 헤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 잃고 나니 정신이 더 또렷해지더군요. 그때부터는 제가 하는 사업과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석사도 따냈어요.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 강의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사업도 점점 커졌죠. 저는 쇼핑몰을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문업체를 운영했고 사업은 점차 커져 2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죠. 지영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우리 다시 합치자. 어? 다시 합쳐. 솔직히 그때 너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알아. 내 말이 맞지? 너 이혼 안 하고 싶었잖아. 그냥 나한테 화도 났고 서운했고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해서 홧김에 이혼 도장 찍은 거 그거 나 알고 있었어. 우리 다시 합치자. 나 진짜 잘할게. 그래 아가.
엄마가 그때는 너한테 너무 심했지?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어찌나 꿈에 네가 나오던지. 아유, 그 망할 년 그거. 우리 석호 호족의 지아들 새끼들 올리자마자 금세 이혼하자고 하더라? 글쎄 석호 얘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글쎄. 그년이지 친구년 이용해서 일부러 우리 석호한테 들러붙게 해서 그것들 그거 다 짜고 친 거야. 응? 아가, 네가 좀 살려줘라. 어디 부부연이 그렇게 쉽게 끝나겠냐? 응? 제가 사업이 커가는 걸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인지 두 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거짓골이 되어서 말이에요. 상간녀였던 그 여자는 자기 아들 둘을 그놈 호적에 올리는 걸 시작으로 작업에 들어갔더군요. 건물주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대요. 원래 노래방 도우미라면서 지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이용해서 남편놈한테 붙여놨고 일부러 증거를 다 모아 그놈을 유책 배우자로 몰고 아이들 양육비에 미자료에 심지어 1년 사이에 그놈이랑 시모아 부르 대출을 얼마나 받았나 제대로 끌어모은 거 있죠? 이혼은 했는데 자기 아들로 된 애들 양육비는 줘야 하지. 대출은 난리가 났지. 그렇게 저한테 큰소리 떵떵 치며 이혼하자던 두 모자는 순식간에 거지가 되어 나타난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오랜만에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뭘 잘하고 뭘 인연이 안 끝나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말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건가? 참 염치도 없고 개념도 없네. 내가 왜 그쪽들이랑 다시 뭘 합치고 말고를 해요? 내가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곧 죽을 병이 걸려서 나랑 있어줄 사람이 없어도 그쪽들이랑은 안 엮일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 진짜. 야 최석호, 내가 너한테 물 끼얹은 날 있지? 그년 아들놈 아빠 맞냐고 전화 왔던 그날, 내가 그날 너한테 뭐 얘기하려고 했었는 줄 알아? 나 임신했다고. 너한테 같이 가서 병원 가보자고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너는 자식이 둘이나 생겼네? 거기다가 어머니 나 다음날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제발 이혼하라고. 내 아들 앞길 막지 말라고 했죠? 나 그래도 내 아이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혼하면서 당신들이 하도 속을 썩어서 애가 유산됐었어. 그런데 내 애 잡아먹은 니들이랑 내가 같이 살겠니? 어? 저는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인간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유산된 그것까지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모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며 제게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고 제 손을 잡고 아주 완벽히 쇼하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죠.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그놈도 자기 엄마를 따라서 제게 거짓 연기를 하는데 참 역겨웠습니다. 나는 그쪽들이랑 엮일 생각이 죽어도 없어요. 죽어서도 당신들 만나고 싶지가 않아. 나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나한테 연락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어디 가서 나 안다고 얘기도 하지 마. 지영아,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아빠로서, 아니 네 남편으로서 책임감이 없었어. 누가 내 아이 아빠고 내 남편이야?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니? 나는 너랑 법원에서가 마지막이었어. 아줌마도 잘 들어요. 나는 그쪽 애들이랑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왜? 이번에도 내가 주둥이를 함부로 놀렸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 내가 그쪽들보다 가방끈이 길어서 그런가 보지? 그냥 둘이 조용히 살아요. 남의 집 귀한 딸내미들 인생 말아먹지 말고. 더 할 말 없죠? 그럼 나 먼저 일어나요. 짠짠짠! 싹수 없는 여 저거. 아이고,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웃겨 진짜. 내가 싹수 없는 년이면 아줌마는 싸가지 밥 말아먹은 년이야. 어른한테 뭐하는 말버릇이냐 욕해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인간들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그날 밥이 아주 잘 넘어가는 거 있죠? 뭐 제가 그때 온갖 쓴소리를 다 해서인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인지 그 인간들 그 다음부터는 제게 얼씬도 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강의도 하고 회사도 잘 되고 말입니다. 악연이었던 인간을 잘라내니 제 인생이 핀 건 아닌가 싶네요. 아차차. 그리고 저 내년에 결혼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겪은 일을 모두 다 알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죠. 저 좀 축하해 주실래요? 그럼 너무 기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제 진짜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야기를 적고 싶어도 그 인간들이랑 있었던 일은 여기까지라서요. 그럼 저는 제 이야기를 다 했으니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사연을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즐겁고 기분 좋은 사연으로 올게요. 여러분은 부자이신가요? 저는 부자가 아니고 제 주변 역시 대부분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TV나 유튜브에서 등장하는 부자들을 보면 대체 어떻게 저 많은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기도 하죠. 투자로 크게 성공했다면 빚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실패했다면 빚만 떠안은 채 당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넘어갔었기에 사업이 망한 집안을 보면 그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도 아닌 남편의 부모가 며느리에게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현명할까요? 시모의 폭언과 폭행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40대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혼은 절대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 왠지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혼 사연은 남편의 불륜이나 도박, 폭행 등을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굳이 따지자면 시어머니의 막말과 이성을 잃은 행동 때문이었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주변 분들은 그럼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남편과 둘이 살지 그랬냐고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하나뿐인 소중한 부모인데 그러기가 쉽나요? 저희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결국 풀지 못하고 남남이 되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 시부모와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은 가장 마지막에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던 저희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저는 운 좋게도 은행에 취직이 되었지만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은 대기업과 공기관 등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의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안타깝게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한 작은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와 간신히 취직이 되었죠. 제 남친은 회사도 작고 복지도 보잘것없다며 툴툴대더라고요. 회사 다닐 맛이 안 난다며 금방 그만두려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만류했어요. 몇 년이라도 참고 다닌 후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해보라고 구슬렸죠. 주변 친구들도 남친에게 비슷한 조언을 해주었고요. 결국 제 말을 듣고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일한 후 남친은 좀 더 큰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그해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사실 학교 졸업 후 둘 다 취직만 되면 바로 식을 올리려고 했었지만 남편은 자기가 좀 더 번듯한 직장에 다닐 때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제 부모님께 체면도 서고요. 자기야, 부모님이 나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오빠, 우리 부모님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분들 아니야. 사람만 좋다고 생각되면 허락하실 테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나도 그건 아는데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선 딸이 고생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자 만났으면 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긴장된다. 긴장하지 마 오빠. 내가 얘기 잘 해놓았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해. 사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될 사람을 볼 때 연봉이나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는 성격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를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돈이야 잘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 대해서는 사람이 순수하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는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지만 시부모님을 보면 살짝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조심스레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들 밥을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둥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제가 순하고 착해 보여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예진이가 너무 심성이 착하고 곱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지섭이가 혼자서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할 줄 아는 게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자기 밥벌이는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예진이가 저 대신 지섭이 밥도 잘 챙겨주고 내조만 싹싹하게 잘해주면 제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저희 예진이도 제가 집에서 곱게 키워서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요. 둘 다 돈 번다고 힘드니까 집안일은 나눠 하는 게 요즘 추세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지요. 그래도 예진이는 퇴근 시간이 우리 지섭이보다 빠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살림을 하나만 가르쳐줘도 열을 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고생 좀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차차 살림도 잘할 것 같아요.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좀 꼼꼼하잖아요. 예, 사부인 생각은 그러시군요. 그런데 예진이가 퇴근 시간이 빠르기는 해도 하루 종일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라 집에 오면 항상 녹초가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 밥이든 청소든 지섭이랑 같이 나누어서 일하는 게 가장 좋겠죠.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한쪽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가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생각이 짧았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때야 엄마들이 대부분 집에 있었으니 집안일도 다 했지만 요즘은 전혀 상황이 다르니까요. 알아서 잘 살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오는데 시어머니들 분이 저렇게 생각하신다니 좀 언짢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결혼 후에 저런 얘기 듣는 거나 상견례장에서 듣는 거나 도찐 개찐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 엄마도 비슷하게 느끼셨는지 웃으시면서 요즘 혼자 돈 버는 시대도 아니고 밥 차리거나 집안일은 부부가 상의해야 나누어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 때랑은 전혀 다르니 지켜봐 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맞는 말씀 하셨으니 할 말이 딱히 없는 거겠죠. 속으로 전 좀 통쾌하더라고요. 예진아, 아까 상견례장에서 엄마가 좀 실수했니? 아까 그쪽 말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아니, 잘 말한 것 같은데? 나는 속이 시원하더라. 그랬어? 아니 뭐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너가 너무 만만하게 보일까 봐 걱정이 돼서 엄마가 대신 한마디 한 거야. 너도 힘들게 일한다는 걸 지섭이 엄마도 알아야지. 그랬구나.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네.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이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가 대기업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셔서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행히 퇴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수익이 꽤 괜찮아서 상가도 몇 개 있으시고 두 분 생활하시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 구할 때도 저희 엄마가 3억 정도를 보태주셨어요. 여태까지 키워준 것도 감사한데 집까지 도움을 주시니 참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시부모님은 노후에 본인들에게 쓸 돈도 모자란다며 옷 한 벌도 받지 못했고요. 저는 어차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사는 거니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자고 생각했죠. 엄마에게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신혼집은 처음엔 제 명의로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처가도움만 받았다고 기죽는 모습이 싫었던 전 남편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러냐며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렸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예진아, 결혼 축하해. 신혼집도 그 위치면 진짜 잘 구했더라. 너무 부러워 얘. 혜지야 고마워. 근데 신혼집은 뭐 솔직히 우리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엄마 돈이 반 이상인데 뭐 나중에 다 갚아야 돼.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도움받는 게 낫지 뭐. 집을 니네 쪽으로 보탠 거면 해지 네 명의로 했겠네? 아니야. 오빠 명의로 내가 했어. 괜히 처갓집 도움받았다고 기죽을까 봐. 야, 무슨 그런 결정을 해. 나중에 너 후회해. 차라리 공동 명의를 하든가. 나는 상관없어. 우리 둘이 살 건데 명의가 뭐 그리 중요해? 이혼할 거면 모를까. 아우,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렇지. 알았어. 이렇게 결혼 후 한 3년간은 저희 부부에게 좋은 일만 찾아왔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진급이 되었지만 남편도 예상보다 진급이 빨리 되어 연봉도 크게 올랐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되었어요. 남편은 진급한 날 제게 꽃다발을 사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지 못했으면 이 회사도 못 오게 되었을 거라고요. 제가 복덩이라고 자기는 결혼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절 추켜 세우더라고요. 예준아, 나 이번에 승진했어. 작년에도 승진해서 올해는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또 시켜주네. 정말? 오빠 너무 축하해. 잘됐다. 오빠가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인정해주나 보다. 그런가?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다가 다른 데 가야지 생각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 예진이 네가 격려해준 덕분이야. 오빠가 열심히 한 거지 뭐. 오빠 급여 오르면 이제 대출도 좀 더 빨리 갚을 수 있겠다. 그렇네. 한 몇 년간 바짝 갚아서 우리 아이 계획도 세우고 그러자. 물론 중간에 명절이나 생신 등이 되면 시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생신에 미역국을 끓여달라. 명절 전날에 갈비랑 전을 해와라. 친척분들 모이니까 꼭 참석해라 등등의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가야. 다음 주 주말이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갈비찜을 좋아하시니까 너무 칼칼하지 않게 좀 만들어 와라. 밑반찬도 몇 개 해오고. 이모들하고 조카들도 올 거니까 양은 한 10인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지? 어머님 어쩌죠? 제가 다음 주말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그때 참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워크숍 가기 전날에 음식을 미리 우리 집에 두고 가렴. 얼굴은 못 봐도 손님들 대접은 해야 하니까. 어머님, 그런데 오빠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기름진 음식 딱히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횟집에서 외식이나 하자고 하네요. 혹시 그건 어떠세요? 진섭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아버지는 갈비든 뭐든 다 잘 드셔. 그리고 며느리가 새로 왔는데 음식 맛은 친척들이 봐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참 생각이 이렇게 짧다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음식 해서 워크숍 전날에 어머님 댁에 갖다 드릴게요. 사실 제 업무 특성상 은행에서 하루 종일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힘들고 피곤하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니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전 웬만하면 다 맞추어드렸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니 최대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제가 진급도 됐고 연봉도 올라서 좋아하더니 갑자기 왜 그만두냐고 깜짝 놀라 물었죠. 남편은 자기도 처음에는 오래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니 월급쟁이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4차 산업이 뜨고 있으니 신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도 전업 투자자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좀 황당했지만 일단 얼마가 되었든 고정 수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투자든 뭐든 하는 거라며 천천히 설득했습니다. 오빠, 투자에 관심이 있는 건 알겠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수입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한 푼도 없이 시작해? 예빈이 네가 돈을 벌잖아. 근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너도 알다시피 주식 투자라는 게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만 성공 확률이 높대. 코딱지만한 월급 받고 회사 다니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예빈이 네 돈에서 쓰면 안 될까? 아니 오빠, 내가 뭐 한 달에 돈 1,000만 원이라도 벌어? 내 월급에서 대출이자 빼고 생활비랑 보험 빼면 거의 남지도 않을 거야. 게다가 주식에 넣은 돈 다 잃으면 그건 어디서 메꿀 거야? 나는 반대야. 정 투자하고 싶으면 회사는 다니면서 소액으로 해보든가. 남편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결혼을 했으니 무모하게 회사 관두지 말고 꾸준하게 다니면서 소액 투자로 하라고 설득했죠.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순진하게도 까맣게 속은 거였죠. 이후 한 3달쯤 지났을까요? 남편 앞으로 우편물이 잔뜩 도착했습니다. 무슨 우편물이 이렇게 많나 싶어 호기심에 뜯어보았다가 문구를 보고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급여 압류 통지서였기 때문이죠.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 급여 전부를 그놈의 신산업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고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수익은커녕 손실만 나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통지서를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통지서를 봤다고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몇 달 동안 감쪽같이 속일 수 있냐고 물었죠. 월급을 투자금에 다 쏟은 거면 그동안 갖다 준 생활비는 무슨 돈으로 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앞으로 급여 압류 통지서 왔어. 알고 있었어? 아니, 자기야,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봤어. 오빠 월급 받으면 그대로 투자금에 다 쏟았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맞아. 분명히 2배 이상 수익이 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욕심이 났나 봐. 이럴 줄은 몰랐지 진짜. 근데 지금은 돈 다 잃고 대출도 못 갚게 생겨서 급여까지 압류된 거네? 예빈아, 사실 네가 소액 투자 얘기를 자꾸 하길래 내가 지금 하는 걸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오빠, 그럼 그동안 생활비는 도대체 어떻게 갖다 준 거야? 그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대부업체에서 빌렸어. 뭐? 대부업체? 거기에 이자가 얼마나 센데 제정신이야 오빠?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나도 후회가 막심해 예빈아. 진짜 미안해. 남편은 자기는 투자 카페에서 분명 100% 이상 수익이 날 거라고 해서 투자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익만 나면 그동안 빚낸 건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에게 준 생활비 역시 빚을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 허탈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누가 월급을 통째로 투자에 올인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에 회사를 관뒀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날렸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회사를 왜 관두냐고 소리를 치니 남편은 투자 공부에 쏟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손실이 난 것 같다며 아예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빈아, 사실 나 며칠 전에 회사 관뒀어. 뭐라고? 아니 지금 빚이 이렇게 많은데 왜 회사를 그만둬? 오빠 미쳤어? 진짜 왜 그래? 아니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나 기왕 이렇게 된 거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 하루 종일 투자 공부하고 투자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니까. 나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돼? 우리야.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 난 아직도 이 상황이 안 믿겨진다. 진짜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초보 투자자는 무조건 소액부터 시작하라는 말도 몰라? 정 투자하고 싶으면 회사 다니면서 10만 원부터 시작해.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금액 올리고. 지금처럼 할 거면 난 더 이상 자기랑 같이 못 살아. 미안한데 예빈이 네 말대로 못하겠어. 난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사람이라고. 순간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요. 당장 생활비 한 푼 없이 대출만 받아서 투자를 하는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던 남편은 결국 백수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끝까지 만류해 보았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는 온전히 제 급여만 가지고 집 대출과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빠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계획도 세웠었지만 이대로 간다면 아이는커녕 대출금 갚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다니던 은행이 곧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점포수를 대폭 줄이고 온라인 베킹을 더 활성화한다고 하더군요.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꽤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이상 최대한 버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죠. 날고 기는 선배들이 벌써 중요 자리는 다 차지해버렸고 일 잘한다는 소린 들었지만 라인은 못 탔던 저는 결국 회사의 권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예빈 씨, 정말 미안하게 됐어. 알다시피 사회생활이라는 게 일 잘하는 것만으로는 힘들더라고. 대신 내가 다른 은행들 중에 혹시 경력직 뽑는 곳이 있나 좀 알아볼게. 부장님, 아니에요. 부장님이 저 일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데요. 제가 도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해요. 아유, 이러면 너무 미안한데. 예빈 씨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진짜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줘. 이후 저는 남편에게 퇴직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자기가 그럼 일용직이라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단지 말뿐이었습니다. 기댈 곳이 친정밖에 없었던 저는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는 저희 생활비와 보험, 갚아야 할 대출금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매달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구세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엄마, 이번에 빌려준 거 내가 나중에 꼭 다 갚을게. 미안하고 고마워.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딸이 힘들다고 하는데 당연히 부모가 여건이 되면 돕는 거지.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견디다 보면 다른 좋은 일자리 찾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운내 우리 딸. 알았어, 엄마. 미안해. 엄마에게 참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때라도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다른 회사라도 알아봤다면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 아이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린 겁니다. 도박의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던 거죠. 전 재산을 걸어 투자한 놈 치고 성공한 놈 없다더니 제 남편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투자한 주식은 쪽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하더니 결국 회사가 파산을 했더라고요. 그토록 맹신하던 투자 카페는 없어졌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소위 작전 세력이라고 불리는 주식 사기꾼들이 특정 주식 종목을 순간적으로 확 폭등시켰다가 정점을 찍으면 모두 팔고 회사를 파산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투자자들이 이유 없이 치솟는 주가를 보고 해당 주식을 사게 되면 작전 세력들은 털고 나가 시세 차익을 얻는 겁니다. 이 사기꾼들은 주로 기업 대주주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증권사 직원 등 다양한데 미리 짜둔 시나리오에 따라 작전주를 대거 매수한다고 합니다. 이후 허위 정보들을 유포시켜서 해당 주가를 부풀린 후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죠. 결국 저희 남편 같은 개미들만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담보 잡힌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신혼집에 있던 TV, 침대, 컴퓨터 등 고가의 물건들은 모두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TV 속에서만 보던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니 한없이 우울해지고 눈물이 나더군요. 결국 저희는 빚만 떠안고 보금자리였던 신혼집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알거지로 길에 나앉게 된 겁니다. 예빈아,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오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겠는데 최악의 경우도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집마저 날아갔으니 우리는 어디서 살아? 그럼 우리 처갓집에 잠깐 들어가서 지낼까? 저번에도 엄마 도움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도움을 받자고? 너무 염치 없어 그건. 아이, 그럼 어쩌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사업 망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쓰러질 텐데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오빠,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돈에 관련된 건 나한테 꼭 물어보고 해. 요즘 너무 힘들다 진짜. 저희 집이 넘어가게 된 사정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딸이 유복하게 살지는 못해도 마음고생은 안 하고 살았음 했는데 하나뿐인 집마저 날아가고 몇 억이나 대출을 떠안게 되었으니 어느 부모가 속이 안 타겠습니까? 사실 저희 엄마도 아빠가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셔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며 힘들게 절 키우셨거든요. 엄마는 엄마 명의로 된 빌라가 하나 있는데 마침 거기 새들어 살던 사람들이 이번 달에 나가니까 거기서 지내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예빈아, 엄마 빌라에 살던 세입자들 이번에 나가거든. 거기서 잠깐 지내는 게 어떨까? 엄마,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염치가 없어. 저번에도 대출금까지 내줬잖아. 사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너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이번 주말에 세입자들 나가니까 그때 니들 짐 챙겨서 들어와. 알았어 엄마. 고마워. 대신 내가 월세는 매달 낼게. 얘는 너도 힘든데 무슨 월세야. 둘 다 직장 구해주고 빚 다 갚으면 그때 줘도 늦지 않아. 알았어 엄마.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엄마 명의의 빌라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빌라지 최근 지어진 고급 빌라라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 더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지만 차마 충격을 받으실까봐 아들이 사업 실패했다는 얘기는 못 드리고 직장 때문에 이사를 했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사했어요. 그래? 웬일로 이사를 했냐? 돈 많이 벌어서 간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 직장이 너무 멀어서 근처로 간 거예요. 그렇구나. 그나저나 이번 주에 고모네 놀러 오는 거 알지? 회랑 매운탕거리랑 떡 좀 사와라. 고모 과일 좋아하시니까 과일도 좀 비싼 걸로 적당히 사오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요. 과일만 사갈게요. 이번에는 어머님의 식사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아니 늙은이들 서럽게 이게 무슨 태도냐? 내가 식사 준비를 왜 하냐? 당연히 젊은 네가 준비하는 거지. 이번에 조카 며느리도 온다니까 뒷정리하고 설거지는 걔랑 같이 해라. 어머니, 그럼 제가 음식만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저희는 이번에 쉬어도 될까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오래 앉아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오랜만에 오시는 건데 꼭 그래야겠어? 밥 먹고 차 마시면 금방 시간 가는데 먹고 앉아만 있는 건데 뭐가 그리 힘들어? 큰 병 걸린 거 아니면 조금만 앉았다가 가라. 알겠습니다. 그럼 음식 준비만 해서 가겠습니다. 아유 그래. 진짜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냐. 말 나온 김에 고모 좋아하는 잡채도 조금 해와. 과일은 내가 사놓으마. 네, 쉬세요. 이후 다행스럽게도 남편의 태도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듯 했습니다. 그놈의 투자 얘기를 다 알고 살더니 언젠가부터 말없이 일자리를 알아보더라고요. 한번 쓰린 맛을 보고 나니 이제 정신 차리고 철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퇴직 후 다행히 다른 금융기관에 경력직으로 재취업이 되었고 급여도 예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에게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 월세를 붙여드린 거였어요. 그동안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서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라도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죠. 엄마는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제 고집에 마지못해 받으셨죠. 이후 남편은 낮에는 가사 일을 하고 오후에는 구직활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오면 나름 서투르지만 최선을 다해 저녁 밥상까지 차려주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밉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는 거 보니까 좀 짠하다는 마음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악할 만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퇴근 후 돌아오니 낯익은 신발이 하나 보이더군요. 시어머니의 신발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 얼굴을 뵙는 거라 반가운 마음에 저는 얼른 신발을 벗고 들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뜨거운 국자가 제 얼굴을 가격한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국에 있던 국자라 얼굴이 너무 쓰라리고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예빈이 너, 내가 참다 열불이 나서 그랬어. 진섭이한테 너 평소에 이렇게밖에 못하니? 예? 제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 낮에 너희 집에 오니까 진석이 혼자 집에서 라면 먹고 있더라. 정성스레 밥은 못 차려줘도 최소한 국이랑 밥 반찬 두세 가지는 냉장고에 넣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넌 너밖에 모르냐? 아니, 지금 오빠가 라면 먹었다고 그게 화가 나서 저한테 국자를 던지신 거예요? 어머니, 저 얼굴에 상처 났어요. 제정신이세요? 네 얼굴에 상처란 건 중요하고 우리 아들 밥 안 챙겨준 건 안 중요하냐? 당장 씻고 저녁 차리고 두 번 다시 진섭이한테 라면 같은 거 먹게 하지 마라.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한테 라면이 뭐냐, 라면이. 어머니, 지금 저녁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오빠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낮에 점심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밥이 먹기 싫다고 해서 라면을 먹은 건데 그게 왜 저 때문인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생각을 좀 해봐라. 아니, 진섭이가 좋아하는 반찬 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도 라면을 먹었겠니? 정 힘들면은 하다못해 반찬 가게에서라도 이것저것 사다가 넣어놔야지. 너 이러니까 내가 마음을 못 놓고 니네 일에 참견하는 거야. 어머니, 먹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오빠가 사다가 먹으면 되죠.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그렇게 신경을 써요? 어쩌다가 한 번 먹은 라면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치실 일이에요, 이게? 그럼 저한테 국자 던지신 건 안 미안하세요? 네가 제대로 남편을 안 챙겨주니까 내가 던진 거지 괜히 그러니? 내 귀한 아들 제대로 안 먹이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에게 사과하지 않고 또 넘어가실 거냐고요. 같은 말을 지금 몇 번이나 하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국자가 날아간 거지. 별로 다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유별나게 너 왜 그러니? 가정교육을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별로 다치지도 않아요? 펄펄 끓는 국에 있던 국자 던져서 저 화상 입고 여기 찢어진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왜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세요? 저 부모님한테 가정교육 잘 받았어요. 오히려 배고프면 라면밖에 못 끓이는 오빠가 목 교육을 받았겠죠. 뭐? 이제 시험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려고 하네. 어디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냐? 이제 이 얘기 그만하고 얼른 저녁이나 준비해라. 아니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어른 대접하기 싫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쪽 아들하고 그쪽 안 볼 테니까 그리 아세요. 전 가겠습니다. 뭐라고? 그쪽? 지금 너 말 다 했니? 전 충격을 받고 일단 그 집을 나와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죠.
다행히도 병원에서 큰 상처는 아니지만 며칠은 얼굴에 흉터가 남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 울며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못난 말이지만 말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당장 빌라를 찾아가셨죠. 마침 시어머니도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 마침 계셨네요. 저희 딸이 하신 말과 행동 잘 들었습니다. 진짜로 진섭이가 라면 먹은 것 때문에 국자를 던지신 게 맞나요? 아니 사부인, 그게 아니라요. 예빈이가 저희 아들 뒷바라지를 잘 못해주는 것 같기에 제가 몇 마디 했더니 갑자기 울며 나가더라고요. 국자 던진 건 미안하게 생각해요. 맞다는 거네요? 그럼? 그게 폭행죄인 건 알고 계신가요? 폭행죄요? 아니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에도 폭행죄가 돼요? 시어머니건 아니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 폭행죄로 감옥 갑니다. 대가들이 사업 망하고 돈을 못 벌어와서 제 명의의 빌라까지 내어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저희는 가만 못 있습니다. 예빈이 아빠도 이 사실 알고 지금 사부인 고소한다고 난리예요. 아니 뭐라고요? 진섭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이 집은 진섭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드님이 사업 말아먹고 집까지 홀랑 날렸어요. 살 곳이 없다기에 제가 가진 빌라 잠깐 빌려준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걸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안 했죠. 이를 어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사부인. 그럼 몰랐으면 예빈이한테 한 행동은 잘했다는 건가요? 저희가 결혼을 승낙하고 신혼집 비용까지 보태준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거지 그쪽한테 식모 취급받으면서 살라고 보태준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식모라니요. 제가 예빈이를 얼마나 이뻐하는데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서봐, 짐 챙겨서 어머니랑 당장 나가라. 그리고 법원에서 보자. 자초지정을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에 믿지 못하는 눈치셨지만 남편이 소리 없이 울고 있으니 사실임을 깨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집을 나갔고 저희 엄마는 제 짐을 챙겨 가지고 나갔습니다. 전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 난리를 치고 난 후 두 번 다시 얼굴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음날 저희 엄마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지금 이미 늦은 걸 알지만 저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런 줄도 모르고 제가 막말하고 국자 던진 거 예빈이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예빈아,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사과하셔도 이제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저도 없으니 오빠랑 둘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잠시 흔들렸지만 제가 몇 번이나 눈물로 하소연했던 걸 떠올리면서 단호하게 안 되겠다고 하셨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완전하게 평등하지는 못해도 사람이 아닌 하인처럼 생각하고 부리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막 대해도 될 만큼 하찮은 아이 아니고 소중한 자식이니 나는 자식을 지킬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남편은 짐을 정리해 저희 엄마 빌라에서 나갔고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 내외 이혼은 막아보려 하셨지만 이미 소용없었죠.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이제라도 더 나은 인생 살기를 바란다고 말해주었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 한구석이 미안하더라고요. 당사자도 아니고 부모의 악행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으니까요. 이후 5년이 지난 저는 최근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더군요. 장례식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며느리였으니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 싶어 잠깐 절만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그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큰 잘못도 다 용서가 되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보는데 5년 사이 많이 늙었더군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좋은 사람 만났냐고 물었는데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남편이 예전 부부 사이는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세월이 지나고 나니 남편의 철없던 예전 행동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과 가끔 연락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같이 살자고 해도 절대 합칠 일은 없겠지만 멀리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시댁밖에 모르는 남편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 가지고 시댁과 친정을 차별한 남편의 꼴을 납작하게 만들어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과 한 동호회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고 2년 안 되게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서로 성격도 잘 맞고 여러 가지로 통하는 게 많아서 결혼 상대로 알맞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의 생활력을 좋게 봤습니다. 자기야, 이 쿠폰이 다 뭐야? 이렇게 쿠폰 많이 모은 건 처음 봐. 세상에, 도장도 제법 많이 찍혀있네? 아이, 그거 그동안 내가 모은 쿠폰들이야. 다 모으면 무료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모아놔야지. 그래야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자기한테 더 좋은 거 먹이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 정말? 결혼해서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아끼는 거야? 내가 좀 아끼고 사는 편이긴 한데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 저는 이런 남편의 생활력에 감동해서 결혼을 결심할 때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보다 절약 정신이 투철한 건 아니지만 저도 아끼고 살자라는 주의라 남편의 모습을 보고 거부감 들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아낄 수 있는 건 아껴가며 알뜰히 결혼 준비했습니다. 결혼한 뒤로도 남편과 저는 열심히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며 절약 정신을 발휘했어요. 남들은 너무 궁상맞게 아끼고 산다고 눈살 찌푸릴 수 있지만 우린 상관없었습니다.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보다 더 꼼꼼하고 계산이 빨라서 가계부도 대신 작성하며 생활비를 관리했어요. 하루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마이너스네. 뭐가 마이너스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 우리 집하고 처가에 용돈 드려야 하는데 이번 달에 나갈 돈이 많아서 여유가 안 되네. 그럼 어쩌지? 자기 회사에 떡값 안 나와? 난 이번에 돈 대신 다른 걸로 줄 것 같은데. 나도.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지 떡값 나온다는 소리가 없네. 적금에다 아파트 대출금 제하고 공과금이랑 다른 거 빠지면 용돈 드리기 빠듯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용돈 금액을 조금 줄이는 게 어때?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아예 안 드린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는 꼭 더 챙겨드려야겠어. 명절 지나면 장모님하고 우리 엄마 생신 돌아오니까 그때 더 드리자. 그러려면 앞으로 허리띠 더 바짝 졸라매야겠네. 더 챙겨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죄송스러워하는 남편. 저는 그런 남편에게 괜찮다며 나중에 더 잘해드리면 된다고 위로했지만 어디 제 마음이 마냥 편할까요? 괜히 친정 부모님께 죄송해서 안부 연락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이번 명절 때 용돈 많이 못 드릴 것 같아. 왜? 요즘 생활하는 게 힘드니? 먹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것저것 빠져나갈 것도 많고 또 우리같이 평수 좀 늘리려고 무리하게 돈 모으고 있기도 하거든. 그 와중에 대출금 갚아나가니까 더 빠듯하네. 미안해. 명절인데 용돈 많이 못 드리고. 그래도 나중에 엄마 생신 때는 더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만 이해해줘.
엄마가 뭐 용돈 바라고 너희들 보니? 괜찮아. 그저 너희들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최고야. 돈 들어갈 곳도 많을 텐데 우리 용돈 챙겨줄 필요 없어. 받은 셈 칠 테니까 어려워 말고 명절 때 와서 얼굴이나 좀 보여줘. 모처럼 둘러앉아 맛있게 식사나 하자. 알겠지? 엄마에게 감사하면서도 어찌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넉넉히 용돈 드리지 못하는 제 심정이 참 서글펐어요. 이런 마음을 남편에게 전하니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장모님께 참 죄송하네. 사위로서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 시댁에는 미리 연락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내가 연락드렸다고 쳐도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어떡해. 용돈 적게 드리는 거 말씀드려야 할 텐데. 늘 잘 챙겨드리다가 이번에 액수 적어지면 괜히 오해하실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야. 혹시 오해하시면 내가 잘 둘러서 말씀드릴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양쪽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저희 부부는 다음 생신 때 꼭 잘 챙겨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은 지나가고 친정엄마와 시모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두 분은 서로 같은 달에 생신이셔서 그달은 돈 나가는 액수가 컸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 더욱 절약하며 살았으니 이번 생신 때는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내심 기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우리 이번 엄마랑 어머님 생신 때 용돈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자고 열심히 절약했잖아. 다행이다. 그럼 얼마씩 드릴 수 있어? 100만 원 정도 여유 되니까 50만 원씩 드리면 될 것 같아. 그래? 더 넉넉히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50만 원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그러게. 참, 장모님 생신 때 처가 갈 거야? 나 그때 출장 있어서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엄마한테는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시간 봐서 찾아뵌다고 했고 이번 생신 때는 용돈만 드려야지 뭐. 알겠어. 그럼 용돈 내가 보내드리고 안부 연락 드릴게. 그런데 조금 죄송하네. 우리 엄마 생신 때는 음식점 예약해서 맛있는 거 먹는데 장모님은 그렇게 못 해드려서 좀 그렇다.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나중에 늦게라도 찾아뵙자. 자기 출장 다녀오고 나서. 시댁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살지만 친정집은 멀었습니다. 두 분이 나이 드시고 고향에서 노후 생활하고 싶으시다고 우리나라 땅끝 쪽에서 살고 계셨어요. 편도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친정집 갈 때는 큰 마음 먹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못 뵐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생신 때는 얼굴 뵙고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의 출장으로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전화로 대신했습니다. 엄마, 이번 생신 때 못 찾아뵐 것 같은데 어쩌지? 죄송해요. 그때 하필 남편 출장에 잡혀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나 혼자 가기도 힘드네.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연차를 못 써서. 미안해 엄마. 아유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뭐하러 와. 얼굴 못 보는 건 아쉽지만 엄마는 괜찮아. 이번 추석 때 얼굴 봤으면 됐지 뭐. 엄마는 진짜 괜찮으니까 마음 어려워하지 말고 전화나 자주 해줘. 우리 딸 목소리라도 듣게. 알겠어. 그렇게 할게. 미안해 엄마. 참, 그래도 못 가는 대신에 이서방이 용돈 드릴 거야. 저번 추석 때 용돈 많이 못 드린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엔 챙겨드릴 수 있게 됐네.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걸로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사드셔. 알겠지? 이서방 출장 다녀오면 그때 얼굴 보러 갈게. 너희들 이것저것 대출 갚느라 힘들 텐데 용돈은 무슨 용돈? 생일이 뭐 별거라고. 그냥 축하 한마디면 됐지. 용돈은 뭐하러 보내? 아니야, 생신 때 가지도 못하는데 용돈이라도 보내드려야지.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해. 그걸로 꼭 맛있는 거 사 먹어. 엄마 필요한 것도 좀 사고. 엄마는 살림 하나 보태라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그럴 수 없죠. 용돈을 더 챙겨드리지 못하는 게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생신 때는 용돈을 보내드리며 생신을 축하드렸어요. 남편이 출장 다녀온 뒤 시모의 생신은 괜찮은 음식점에서 축하해드렸습니다.
물론 친정엄마와 똑같이 용돈은 챙겨드렸고요. 얼굴 뵙고 축하 인사를 전하니 엄마 생각이 나면서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집은 언제 갈 건지 물어보며 일정을 조율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은 난처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요즘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야근도 자주 할 것 같고 아마 출장도 많아질 거야.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히 일정 잡았다가 주말에 출장이나 출근 잡히면 어떡해? 괜히 장인 장모님 서운해하시지. 그러지 말고 이번 일 좀 넘어가고 회사 좀 한가할 때 그때 가자. 남편과 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친정집에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가자니 그것도 여러 가지로 어렵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아는 채 며칠이 흘렀어요. 하루는 주말에 모처럼 집안일을 하며 쉬고 있는데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